지금 이 순간 이란에 미국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달 전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특수부대를 보내서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침실에서 끌어냈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비행기에 태워서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현직 국가 원수를 납치한 겁니다. 6시간 만에요. 그전에는요.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3곳에 벙커 버스터를 퍼부었습니다. 작년 초부터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고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했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취임한 지 1년 남짓한 대통령이 한 일의 목록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체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폭격으로 제거하고 전 세계 경제에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현대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전선을 여는 걸까요? 이게 통제 불능의 폭주인지 아니면 계산된 전략인지 오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앉은 그 첫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그날 트럼프가 한 일을 보면은 이 모든 전쟁의 씨앗이 이미 그때 뿌려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취임 첫날 트럼프는 행정명령 26개를 한꺼번에 서명했습니다. 26개요. 보통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하는 행정명령이 서너 개인데 26개를 쏟아부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트럼프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놓고 왔다는 뜻이에요.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그 26가의 행정명령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4개 있었습니다. 이민, 에너지, 관세,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 4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1년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의 뿌리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건 에너지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걸어놨던 환경 규제를 전부 풀겠다는 겁니다. 석유 시추 규제 풀고 천연가스 수출 규제 풀고 셰일가스 개발 밀어붙이고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외쳤던 그 구호 있잖아요. 드릴 베이비 드릴. 뚫어라 미쳐라 뚫어라. 그걸 진짜로 실행한 겁니다. 왜 에너지를 제일 먼저 꺼냈을까요? 미국은 셰일 혁명 덕분에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사우디보다 많이 뽑고 러시아보다 많이 뽑아요. 트럼프는 여기서 더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무기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중에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침공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첫날의 에너지 행정명령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임 열흘 뒤 관세가 시작됩니다. 2월 1일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명분은 펜타닐이었어요.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다. 불법 이민자가 넘어온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잠깐 마약 문제를 관세로 해결한다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관세는 무역 도구이지 치안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펜타닐은 명분이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미국의 무역 적자입니다. 미국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예요.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아서 무역 적자가 연간 1조 달러를 넘깁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매달 7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매달 200만 원씩 빚이 늘어나는 구조. 트럼프는 이 구조를 깨부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도 판을 벌였습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그린란드를 사겠다,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년 1월부터 이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 세계가 웃었습니다. 21세기에 영토를 사겠다니 미친 소리 아니냐고. 근데 웃기 전에 그린란드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히토류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스마트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예요. 현재 이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기술 전쟁을 하는데 핵심 원자재를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다. 이건 목에 줄이 매어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그 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핵심 동맥인데 양쪽 끝 항구를 홍콩 기반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이 만든 운하의 입구와 출구를 중국 연관 기업이 통제하는 상황. 트럼프가 이걸 참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는 니켈, 아연, 우라늄, 석유가 있어요. 미래 산업의 원자재 창고입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캐나다를 합병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합병하겠다고 위협하면은 자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죠. 이건 부동산 딜러저의 전형적인 앵커링 전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먼저 부른 다음에 원래 원하던 가격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025년 1월과 2월입니다. 관세 전쟁의 시작, 영토 확장 발언, 에너지 해방 선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그리고 3월에 새로운 전선이 열립니다. 이란입니다. 3월 5일 트럼프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핵 문제를 대화로 풀자. 평화 협정을 맺자.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메네이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거부입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공개적으로 거부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다.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딱 잘라 거절한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가 그 손을 뿌리치면 그때부터 다른 카드를 꺼낸다. 협상 안 하겠다고요.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죠. 이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하메네이가 거절한 뒤에도 물밑 접촉은 계속됐습니다. 3월 27일 이란이 간접 협상 의사를 밝혔고 4월 12일에 오만에서 10년 만에 최고위급 간접 협상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트럼프는 다른 쪽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4월 2일 해방의 날입니다. 트럼프가 이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선포했어요.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대만 32%, EU 20%, 57개국의 최대 50%까지. 이건 관세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를 통째로 뒤집은 겁니다.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어요. 공급망이 흔들렸고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25% 관세라니. 삼성, SK, 현대, 기아. 한국 경제에 대들보들이 전부 맞은 겁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거대한 포석이었어요.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해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오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돈을 가져오게 만드는 구조. 리쇼어링이라고는 하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6월입니다. 여기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관세라는 경제적 무기에서 진짜 무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6월 13일 새벽 4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동시에 타격했어요.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동원됐고 330 이상의 탄약이 투하됐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200발로 방역하면서 12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트럼프가 움직였습니다. 마가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이란 핵시설을 미국이 직접 폭격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B2 스텔스 폭격기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벙커 버스터 12발을 퍼부었습니다. 나탄즈, 이스파한까지 합치면은 핵시설 3곳을 전부 때린 겁니다. 잠깐, 타이밍을 보세요. 트럼프가 3월에 하메네이한테 서한을 보냈죠. 대화하자고. 하메네이가 거부했죠. 그 뒤로 간접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렬됐고 6월에 폭격이 터진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거부당하면 때린다. 아까 말한 패턴 그대로예요. 6월 24일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군 수뇌부가 전멸하고 방공망이 붕괴하고 미사일이 고갈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겁니다. 12일 만에 전쟁이 끝났고 트럼프는 중재자이자 승리자로 서게 됐습니다. 이 12일 전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가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겁니다. 관세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폭탄도 떨어뜨린다. 이 메시지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이 됩니다. 12일 전쟁이 끝나고 하반기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립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3,03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석유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차베스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 기업을 쫓아낸 뒤로 투자 부족과 경영 부실로 생산량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트럼프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세계 최대 석유가 땅속에 박혀 있는데 독재자 한 명 때문에 못 뽑고 있다. 그 독재자를 치우면은 미국 석유 기업이 들어가서 뽑을 수 있다. 드릴, 베이비 드릴. 미국 에너지 패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겁니다. 2025년 8월 트럼프는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을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00억으로 올렸습니다. 1월에 2,500만 달러였던 걸 2배로 올린 거예요. 9월부터는 카리브해의 군사력을 집결시키면서 지상작전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압박의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일 새벽 확고한 결의 작전이 실행됩니다. CIA, 마두로의 취침 시간과 경호 교대 패턴을 완벽히 파악한 상태였어요. 미군 특수부대가 대통령 관저에 급습했고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침실에서 끌어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비행기에 태워서 6시간 만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자기 나라에서 잡아다가 미국 법정에 세운 겁니다. 36년 전 같은 날 미국이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를 압송했던 것과 같은 날짜를 일부러 골랐다는 분석도 있어요. 상징을 만든 거죠. 미국에 맞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 나흘 뒤인 1월 7일 베네수엘라 석유의 판매와 수익 창출, 수익 사용처까지 직접 관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유 통제권을 장악한 거예요. 트럼프가 사전에 미국 석유 기업들한테 정보를 흘렸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마두로를 잡으면은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기업들이 좋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마약 밀매 혐의는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석유였어요. 3,030억 배럴짜리 석유를 미국이 가져가기 위한 작전, 에너지 패권 전략의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이제 2022월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 한법, IEPA로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 위법이다. 해방의 날에 걸었던 그 상호 관세 전부가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트럼프의 경제 전략 핵심이 관세인데 대법원이 그 관세의 법적 근거를 날려버린 거니까요. 트럼프는 즉각 플랜 B를 꺼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임시 할증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전선에서 막힌 겁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 봉인됐어요. 그리고 정확히 8일 뒤인 2월 28일 이란 공습이 터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했어요. 작년 6월 12일 전쟁 때에 일어서는 사제 이은 작전명입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핵시설만 때린 게 아니라 이란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직접 겨냥했어요. 그리고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신정 체제의 정점,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겁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UAE,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전쟁은 나흘째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어제 이란에 지상군 투입까지 시사했어요. 이란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간 순으로 다 따라왔으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왜 트럼프는 이 모든 걸 동시에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에너지입니다. 취임 첫날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으로 시작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확보하고 이란의 핵을 제거하고 관세로 제조업을 끌어오고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노리고 파나마 운하의 물류를 장악한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에너지와 자원이 있어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베네수엘라의 3,030억 배럴을 미국 기업이 뽑게 하고 이란이라는 경쟁자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겠다는 전략입니다. 관세 전쟁도 이 맥락에서 읽힙니다. 관세로 해외 제조업을 미국에 끌어오면은 미국 안에서 돈이 돕니다. 무역 적자가 줄고 일자리가 생기고 36조 달러짜리 국가 부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 국가 부채의 이자만 매년 국방비를 넘기고 있거든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막았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적 무기가 봉인됐어요. 그리고 8일 뒤에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경제 전선에서 막히니까 군사 전선에서 판을 뒤집는다. 국내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으니까 해외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국면을 전환한다. 이건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 패턴입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이 패턴을 따랐는지 아닌지는 저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 나면은 유가가 오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국제 유가가 10% 넘게 폭등했어요. 배럴당 80달러를 찍었고 최악의 경우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누가 돈을 벌까요?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입니다. 셰일 기업들이 돈을 벌고 베네수엘라 석유까지 확보한 미국은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미국 내 소비자 물가도 오르겠죠. 근데 트럼프는 그 고통보다 에너지 패권이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얘기해야겠죠. 어제 나온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소 0.5%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1%포인트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오일 쇼크 시나리오에서는 그 충격이 훨씬 더 커요. 한국은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폭탄을 떨어뜨릴 때마다 한국의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때마다 한국의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의 당사자인 거예요. 자, 1년치 히스토리를 다 따라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취임 첫날 에너지 해방과 관세로 판을 깔았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때리고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압박했어요. 이란한테 협상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스라엘과 함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전 세계 경제를 흔들었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와서 석유를 확보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막자 이란을 다시 폭격했습니다. 관세에서 폭격으로, 경제 전쟁에서 실제 전쟁으로 에스컬레이션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처음엔 달러로 때리다가 이제는 폭탄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계산된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에너지 패권을 잡고 제조업을 복귀시키고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랜드 전략.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충격은 감수하겠다는 판단. 마치 외과 수술처럼 아프지만 필요한 치료라는 논리.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통제 불능의 폭주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경제에서 막히니까 전쟁으로 넘어가고 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전쟁을 벌이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제어가 되고 있는 건지. 이라크 전쟁은 20년이 걸렸고 아프가니스탄도 20년이 걸렸어요. 이란은 그 두 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에서는 폭발이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위기에 놓여 있고 국제유가는 치솟고 있고 3차 오일 쇼크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까지 시사했어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트럼프의 계산대로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 기름값이 오르고 관세가 올라가면 우리 기업이 흔들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계산된 전략일까요? 아니면 폭주일까요? 이 전쟁이 빠르게 끝날까요? 아니면 더 커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